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예, 오늘 이제 주식편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조회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야,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부동산 사연이 이제 저희 조회수 중에서 단연 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이제 꾸준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연이었는데, 사연이 부동산 편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미아 씨한테 제가 이제 일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야, 대단한 지각 변동이다. 그리고 좀 네가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진짜 동현이 얘기 빼고 뭐 이렇게 크게 없었다. 그냥 전용하고 그 다음에 분양 면적 얘기밖에는 크게 알맹이가 없었다. 근데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뭐 사실 냉각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큰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이제 시세라든 이런 동향을 또 얘기하는 그런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소영 자체가 지금은 조금은 거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아이디어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또 여러분들 또 흥미를 한번 좀 끌어보는 시간에서 우리 부동산 시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이 이제 연말, 어쨌든 저 우리 김종현가 사실 그 올해 저거를 바뀌기 전에 우리 주식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서 저는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 오르면 우리는 최소한 30%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밖에 못 오르면 미국은 마이너스 5%. 그 당시 이제 코스피가 한 2,600선이었는데, 야, 지금 진짜 한 7개월 만에 2,600에서 이제 뭐 4,000이니까 70% 가까이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저 김종인가 뭐 당연히 이제 애널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많이 가는 종목들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추천받은 종목들이 다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상황이 아직까지도 뭐 그 꺾임이 뭐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대형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얼마 전에 한 10% 가까이 올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해서 현대차가 이제 그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보고 느낀 거는 근데 김종호가 얘기한 대로 이제 현대도 어쨌든 로봇의 어떤 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봇으로 사람들이 또 이제 봐주는 게 있나 해서 만도와 함께 이렇게 이제 뭐 급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봤더니 그 급등 이유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죠. 이번에는 뭐 지수 대비 못 간 것도 있었고.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는 우리나라 현대차만 저평가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GM도 저평가, 폭스바겐은 제가 최근엔 안 봤는데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봤을 때 PR이 3배예요. 그러니까 이익 3년치 벌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될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GM 이런 것도 지금 S&P 500 평균 PR이 23배 이렇거든요. 근데 자동차 종목은 뭐 10배 간신히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레거시 자동차는 다 엄청나게 저평가다. 어쨌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상권으로 말하면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체가 일단은 저평가를 받는 그런 와중에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10% 튄 거면 말씀하셨던 로봇 이슈도 조금은 섞여 있을 거예요. 조금? 네, 뭐 전 세계에 가장 저평가된 로봇주라고 제가 최근에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워낙 떠들고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가장 핵심 이슈는 뭐냐면 송창현 사장이라고 현대차 계열사 이제 사장 AVP 부문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셨던 게 포티투닷이라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총괄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만뒀어요. 송창현 씨가 그만뒀는데, 아하. 근데 그만뒀는데 급등을 했다는 거죠. 아하.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네.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어쨌든 간에 회사에 이제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전권을 밀어주고 이 관련된 개발을 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현대차가 여기에 몇 조의 돈을 태웠는데, 성과가 안 났구나. 네, 아직까지 이제 드라마 같은 성과는 나지 않은 거죠. 돈 투입 대비.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질 게 플레오스라고 하는 구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플랫폼, 이 현대차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AI를 하나 붙여서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나올 준비가 27년에 나온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뭐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그만두자마자 그 다음날 유튜브에 그 플레오스하고 여기서 만든 AI로 그동안은 자율주행차를 보여줬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총괄하고 모든 걸 끌고 갔던 사람이 그만둔다는 건 다른 쪽이랑 손잡는 건가? 라는 시각. 그러면 시계를 좀 돌려보면
엔비디아 젠슨왕 형님이랑 깐부 회동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 하려고 하거든요. 그 여기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각이 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송창현 씨란 분이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영입된 분 아니에요? 네. 대단한 분이잖아. 그렇죠. 네이버의 뭐 CTO도 하셨고. 이분이 어쨌든 간에 나가자마자 이게 올랐다는 얘기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미스테이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가 성적이 난 것도 그 전에 정민철 단장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유망주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지금 손혁 단장이 수혜를 본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사실 성과는 안 났지만 뭐 표면적으로 성과는 안 났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나 혹은 뭐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을 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니까 뭐가 이렇게 속도 말해서 이분 나가자마자 10% 올랐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진짜 사실은 진짜 속상한 일이지만 또 이분 개인의 어떤 일은 또 아니잖아. 이분이 뭔가 했었던 거고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오케이 했으니까 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어떻게 속된 말로 해서 이제 뻘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잘못한 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고 있는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자율주행 대비해서 속도가 안 난 부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기존 자동차 조직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자기가 뭘 쥐고 이렇게 끌고 갔을 때와 자기가 여기서 전권을 맡고 했을 때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문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자기가 주도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내가 주도권 쥐고 있으니까 남양연구소 나가고 내 사람들 우리가 개발하는 거 다 따라와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조직 충돌로 나타나면서 낙마한 것이 아니냐. 현대가 있잖아. 굉장히 그 보수적인 네이버에 비하면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회사고 사실 우리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있잖아요. 종편들 있잖아요. 다 신문사 베이스잖아. MBN 뭐 사실 JTBC도 그렇고 사실은 뭐 TV조선도 그렇고 다. 그렇죠. 모 회사가 어쨌든 신문사인데 사실 거기에 있는 그 간부들이요. 다 어떻게 보면 신문쟁이 출신들이 많아요. 맞아요. 방송 사람들 일단 좀 진르자주의가 많은데 신문 하시는 분들 조금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회사들이 이제 어쨌든 탄탄하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모기업의 그런 것들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하물며 사실 그분이 이제 아무리 뭐 네이버에서 잘 나갔다고 한들 여기 와서 그런 어떤 스킨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조금 그분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개발자는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돈 많이 버셨죠. 자기가 만든 회사를 현대차가 사준 거기 때문에 이분은 돈 엄청 거예요? 벌고 나가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왜 걱정하냐고 이 사람은 내 걱정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안에서 이제 플레오스가 개발되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 이제 개발자들 다 끌고 와서 이제 자기가 이끌어 갔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향과 조직 간의 충돌과 이런 것들을 결국을 못 버티고 나간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대표로 올까가 성장식 후임으로 네, 굉장히 주목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약간 뭐 융화형 인재 이런 사람이 온다면 뭐 엔비디아랑 하던 아니면 뭐 구글이랑 하던 다른 좀 잘하는 쪽과 붙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대차를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이슈가 막 뭉게뭉게 붙어요. 원래 2018년도에 나왔던 현대차를 뭐 중간에 쪼개서 정의선 회장 지분 많은 회사랑 합치고 뭐 현대차를 지배구조로 다시 뭐 일원화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흘러나오면서 막 현대차 종목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막 다급등하는 걸 보였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원래 주도하던 회사는 현대 그 다른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내에 다른 회사가 오토에버라고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 네. 초급등을 한다고요? 만도보다 더? 뭐 시점을 뒤로 미루면 만도가 더 오르긴 했는데 최근 며칠간 보면 만도보다 더 올랐죠. 와, 오토에버. 아 현대 오토 에버. 근데 있잖아 내가 저기 뭐 가끔 가다 이제 내 이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치기도 하는데 내 이름 치니까 김고라가 좀 만도가 나오더만. 연관 검색. 와, 골 때리더만. 와, 만도가 김고라 만도가 나오더라고. 만도가 와. 감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아무
관련 없는데 나 그 저기 1,500밖에 못 담궜어요. 많이 좀 담궈야 되는데 야 김구라 만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김구라 저 경제연구소가 그래도 조금 효과가 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현대 그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그래도 많이 좀 올랐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1등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일날 현대모비스도 그 답답한 종목이 급등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기아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그럼 이게 송창현 사장 그만둔 거하고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죠.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가 한꺼번에 작용됐는데 그 발화점이 된 게 이제 송창현 대표가 그만두면서 나타난 효과가 여러 가지 기대가 다 한 번에 녹아들었다고. 송창현 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우연의 일치도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약간의 투자 대비 뭔가 이제 방향을 좀 못 잡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사의를 표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의 두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테슬라가 하는 건 E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이제 뭐 이런 논법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귀납법 같은 거예요. 테슬라의 방법은 많은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를 몰라도 자연스럽게 이 상황만 보면 테슬라는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룰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코드로 이렇게 작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주 고정밀 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고정밀 지도만 있으면 되느냐? 여기 무슨 사고 나면 그것도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안 되면 거기서 그냥 갖다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다른 센서 때문에 안 받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룰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는 레거시 업체하고 E2E로 가고 있는 테슬라하고 과연 맞붙을 수 있느냐? 지금 상대가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란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룰베이스는 그동안 어쨌든 자동차 회사로서 이제 유구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각국 정부에 붙어 있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법 때문에. 네. 지금의 이 규제법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 그 사고 코드 뭐야? 갖고 와. 사고 코드가 이거야? 이렇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은 룰 베이스로 개발을 하는 건데 테슬라는 알게 뭐야? 우리가 운전도 잘하는데 야, 데이터 봐봐.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과 좋은데? 그래서 규제 당국이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코드가 했는지 내놔봐 그러면 여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학습된 결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규제기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자율주행이 안 돼 있고 유럽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MW하고 벤츠도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E2E하고 룰 베이스를 지금 섞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유럽의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은 테슬라가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허용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현대차도 원래 계속 룰 베이스로 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E2E로 가기로 했습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테슬라 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의 문제는 뭐냐? 테슬라는 하드웨어별로 약간의 그레이드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미 하드웨어를 때려박을 수 있는 만큼 다 때려박아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은 지난 모델이라도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쫙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만약에 자기네가 E2E로 새로운 어떤 AI 기반의 자율주행을 개발했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팔려있는 몇 천만 대의 현대차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 레거시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E2E로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700만 대 돌아다니는 테슬라의 데이터량을 따라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기존 차들은 이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한다 한들 이걸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문제, 그 다음에 로봇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네. 빠르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 자율주행이 이제 허용된 나라가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정도예요.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선정됐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만 허용이고 유럽은 아예 일부 허용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허용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다 통과한 차를 우리가 규제할 수가 없어서 테슬라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반자율 해가지고 이제 크루즈 같은 거 사실 이제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한 그런 상황의 자율주행이 어쨌든 쓸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것만 되니까 테슬라 S하고 X 딱 한 2,700대 정도만 되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신 분들 중에서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지금 그 대형 그 자동차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100만 명 넘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벌써 그거 다 해가지고 야 현대차 끝났다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영상 보니까 뭐 누르니까 주차장에 있는 차가 나한테 오더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찍어 놓으면 주차장부터 출발해서 내가 목적지 주차장까지 그냥 간다니까요. 그래. 그럼 매니저가 필요가 없네. 아니 그래서 매니저가 근데 이제는 왜 필요가 없어. 섭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맞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9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자율주행이 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옵션이야? 네, 이걸 사는데 900 몇십만 원인데. 와, 비싸네. 근데 이게 비싼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운전사 한 명 고용하면 월급 얼마 주실 거예요? 뭐 한 3, 400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3, 400. 근데 이제 그럼 뭐 이게 단순히 이제 낫네. 그런 문제는 아닌데 또 이제 아직까지 이게 뭐 사고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규제가 있는데 이게 감독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앞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자거나 딴짓하면 안 되고 사람이 무조건 앞에 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딴 데 보는 걸 차가 인지했어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을 지가 마음대로 꺼버리고 다시 안 돼요. 한 몇 시간 동안 하면 안 자율주행하다 돼요. 잠들었어. 그러면 그냥 꽂아서 그 차 갓길에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낚시터 같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더 잠이 와. 멍하니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정인데 뭐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실 그래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 김구라고 김만 진짜 너무 모르네 그런데 사실 이게 있잖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진짜 완전히 초다극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진짜 매스 미디어이기 때문에 몇 개의 그냥 매체만 보면 됐어요. 그리고 몇 개의 관심사 사람들이 다 비슷했어. 근데 이제는 워낙 관심사도 다양하고 정말 야구에서도 어떤 사람은 메이저리그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야구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만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따라가기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사실 주에 접하는 정보가 지금 신문 뭐 몇 장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십 장, 뭐 수백 장까지 될 정도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피곤하다? 이제, 피곤해. 그런 와중에 진짜 우리 저 김종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의 신뢰를 받는 건데 김맛이 그냥 맨날 다니는데 강남 다니고 무슨 뭐 반교 다니고 용인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네. 우리는 완전 아날로그네, 아날로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이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현대차가 어쨌든 미국에다 차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인데 근데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송창현 씨라는 굉장히 꽤나 유능했던 분을 영입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분을 덜어내고 다른 분을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동안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 맞았던 것들이 조율이 되기를 심화가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고 근데 지배구조 이슈는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유일하게 지금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하. 물고 아직도 안 물리는. 됐어요? 네. 아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도 정리가 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여전히 삼성생명이랑 이재용 다 회장인데? 물려 있죠. 이재용 회장부터 지주회사로 쫙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고 여긴 아직도 물려 있어요. 삼성생명부터 이렇게. 네, 계속 예전에 물려있던 거 아직 안 풀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의선 씨는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됐구나. 그것도 그런데 정몽구 회장 때부터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로 이렇게 물려있는 그 이 순환 구조가 아직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삼성은 지금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일자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심플한 편이긴 한데 여기도 정유선 회장이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차 지주에서 쭉 내려가는 그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돈이 아주 많지. 근데 이제 다 상속세 내고 이러기에는 돈이 없는 거고. 아니, 상속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지분 정리를 하려면 지금 정의선 회장 개인의 지분은 현대차 전체에 얼마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배를 하려면 지금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빅3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다가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 많이 진 회사를 섞고 지분 같이 올리고 뭐 해서 섞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던 게 2018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삼성이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 제일모직하고 뭐 저 삼성물산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잡음 없이 하려면 몇십 조의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까. 예.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돈 많으신 분이지만 그걸 이제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2018년도부터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와서 이거를 주가에 적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차 내부적으로 한번 취재해 봤을 때 들은 거로는 이미 현대차하고 삼성그룹 정도는 이미 게임 끝났다. 굳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일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회장의 지배력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돈 써가면서 또 법상으로 문제 생길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사실 뭐 김종희가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승계 어떤 핵인 어떤 회사를 지목해 준다면 너무 좋을 텐데.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인데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돈이 없어요. 돈이 예. 없다. 돈만 있으면 하는데. 돈 있으면 예전에 했죠. 예전에 주가 훨씬 쌀 때 했지. 지금 주가가 이미 30만 원 그럼 됐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없다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개운하게 이렇게 끌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 없으니까.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뭐 회사 돈 뺏어라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현대차에 문제 생겨서 만약에 현대차가 막 휘청이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야? 맞아. 그러면 4세까지 가면 또 문제 될 수는 있겠네. 그건 뭐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죠. 그거까지 결정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걸 왜 고민해? 아니 그거까지 왜 걱정하냐고. 정의선 회장이 젊으시니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들어봤고 그러면 현대가 지금 이제 3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목표가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저는 그때 이제 28만 원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붙으면서 33만 원까지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느냐는 저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33만 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는 일절 금지. 일절 금지.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지 마시고 33만 원부터 올라가는 시세가 얼마일지는 모르나 지금 증권사에서 40만 원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나 그건 이제 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현대차를 바이콜을 외친 게 21만 원이니까 벌써 50% 수익률이 넘은 거잖아요. 그럼 33만 원 가게 되면 50% 조금 상회할 텐데 그러면 그 이상 가는 건 제가 보기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너스는 그냥 즐기셔야지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욕심이고 대신 지금 만약에 만도도 놓쳤고 현대차도 놓쳤다. 그러면 그 정도 수익률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오늘 주인공 현대모비스네. 근데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나마 주조연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연 정도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HL 만도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정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품인데 이거 테슬라가 한대 이러면서 막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만도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해서 최종 조율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듈화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해서 제어하고 모듈화 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인데 이 액추에이터가 전체 로봇 비용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럼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저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대차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GM에도 납품하고 있죠.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물론 그 제품은 아닙니다만, 액추에이터는 아닙니다만, 향후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따져봤을 때 저는 만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현대차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만도보다는 모비스가 더 가능성이 높죠. 모비스는 지금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매출이 한 3대1 놓고 보면 3은 모듈을 현대차에다 공급하는 거고 1은 AS에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듈은 현대차가 쥐어짜니까 마진율이 안 좋습니다. AS가 마진율이 좋아요. AS에서 거의 마진율을 다 뽑고 있는데, 만약에 로봇으로 간다? 그 로봇 모듈을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만든다고 하면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들도 어쨌든 이제 로봇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봇으로 가서 모듈을 현대모비스가 만들면 현대차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상당 부분을 모비스가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종목의 PER이 한 8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12배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네. 그러니까 현대차 오르는 날 같이 크게 오른 거죠. 3개월 동안 보니까 30만 원, 31만 원, 2만 원 하다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현대차 오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5만 원 이상에서 그래도 36만 원까지. 50% 이렇게는 안 올랐네. 그러네. 그런데 지금 그 36만 원의 주가는 현재 지금 PR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막 8배 정도 차 있는 건데, 근데 내년도에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종목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가치가 5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만 해도 50만 원이잖아요. 저는 그 정도도 싸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하.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변동성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저는 목표 주가는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잡고 50만 원까지?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모비스. 제2의 만도네. 네, 모비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현대모비스. 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코스닥에도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 오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랐던 거랑 다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모비스가 또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붙을 경우에는 더 가격을 상향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36만 2천 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갔다 지금 걸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진 않고 36만 원, 5만 원 정도에서 담으면 된다. 아니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30만 원 초중반에서 담으면 된다. 아, 30만 원 초중반. 네, 그래서 30만 원에서 한 36만 원 정도 사이 밴드를 열어두고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실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급등한다면 이건 또 내 종목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아,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식은 정말 이성과 똑같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는데 바지끄랭이 잡아봤자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잡히면 있는 거고 뿌리치고 가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주식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남자 여자 많아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어. 그 사람 빼고는 정말 나는 못 살겠다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만 원 초반에서 한 30만 5만 원대까지 이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이익도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AS 이익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PER이 일단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워낙 싸다.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쨌든 로봇,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현대 쪽에 공급한다면 이것 또한 또 호재고, 또 거기다가 혹시라도 무슨 또 이제 지배구조 이런 관련해서 조금 탄력 붙으면 뭐 이거는 여기 뭐 배당도 잘 나와요? 배당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마진율이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종목도 추천하지 않고, 왜요? 한 가지 그 소원수리가 몇 가지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원수리? 네, 아니 요즘 댓글에 소원수리가 몇 가지 있어서 근데 있잖아, 김종현도 이제 너무 댓글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몇 개는 제가 얘기한 종목인데 왜 내리는 건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너무 친절하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니까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통신 장비는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때 뭐 RF, HIC 뭐 이런 거 몇 개 얘기했는데 그 뭐 종목 내려갔다고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던데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아니 그 1배 가지고 이거 왜
안 올라요 이런 거 자체는 진짜 김종의 의지를 꺾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예.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길게 보란 얘기지. 아니 이게 있잖아. 며칠 투자해서 먹으면 이게 진짜 급전놀이지. 안 그래? 그러면 그건 투기지. 다 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김종의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근데 그 이런 댓글 달면 삼두가 이제 더 이상 종목 추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HL 만두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면 급등한다는 환상을 하겠다고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고. 아 맨날 돈 보지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지 마요. 다 판단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우리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에 돈 받은 예를 것도 들어서 제가 21만 원에 바이콜을 했는데 지금 27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 돈을 주고 물어보던데. 정말 돈을 여러분들 줘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여러분들, 없다. 돈을 줘도 안 한다.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어떤 수준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추천했는데 이게 안 간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아니 그냥 돈 내라 아니야. 야 내가 너보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돈 벌면 나한테 주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설령 폭락을 했더라도 그냥 속으로 김종인 욕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통신산업이 앞으로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대한광통신이 오늘 유상증자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 투자를 더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상증자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고 저가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그림이 좋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실 이유는 아니다. 김종인 앞으로 이제 댓글 읽는 거 금지야. 내가 보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 친절하다. 너무 그리고 김혜문 같은 거 벌써 있잖아. 나 읽지도 않아. 벌써 뭐가 왔었어 이제. 그럼. 난 댓글 보지도 않고 이런 댓글 달면 그냥 삭제해버려 나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주식은 긴 호흡의 싸움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주식 좀 알려줬는데 제일 진짜 소위 말해서 안 알려주고 싶은 유형이 뭐냐면 결국 그거야. 떨어지면 징징대는 사람들. 그럼 먹을 때는 왜 얘기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얘기 안 하고 싶다.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진짜 떨어질 종목을 포장해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김종현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종목군들은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아니면 저라면 조금 팔겠다 이런 얘기를 그나마 여기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뭔가 방향이 제가 얘기했는데 주가도 떨어졌고 안 좋아졌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김종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돌 붙인 줄 알았는데 그거 신경 많이 쓰네. 은근히 요즘 인기가 올라가더니 굉장히 신경 쓰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인데 우리 사실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초반에 사실 이제 그 인기 핵은 우리 이제 김인만이었죠. 정말. 전문가답지 않은 진짜 호두루마뚜루 얘기를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뭐 순진무구한 그런 얘기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이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치에는 요즘은 조금은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정말 너무 조회수가 안 났었어요. 지난주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에 없는 지에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저기 그냥 정권 내려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서울시 부동산 대책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워낙 집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사실은 지금 뭐 어쨌든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도 하고 그럼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환경도 있고 이게 이제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르는 건데 당장에 진짜 서울이 무슨 진짜 뭐 빈 땅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은 이거 쉽지는 않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취지로 그 발언을 했느냐. 그러니까 말 하나만 보게 되면
자, 꼬리를 딱 잡아서 싹 끄집어내면 대책 없다. 대통령이 대책 없으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와서 올해 6.27, 9.7, 뭐 11호 대책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충남 도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요즘 욕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집중화. 맞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이다. 라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충남 도민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야? 결국에는 서울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지방에 우리 투자 좀 많이 할 테니까 그런 취지로 충남 도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정말 부동산 대책 없으니까 우리 그냥 디폴트야 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바로 해명이 나왔어요. 또 정책실장께서 야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냐.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 국토부 장관께서도 12월에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고 했잖아. 97 공급 대책 가지고는 씨알이 안 먹히니 더 강력한 뭔가를 준비하겠다. 그게 유유부지나 그린벨트 정도를 뛰어넘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예상은 것이고 뭐예요? 그린벨트를 좀 더 많이 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서울에요? 서울에 그린벨트 이제 별로 없지 않아요? 서울에 그린벨트 많아요. 아직 많아요? 많은데 이제 안 풀거나 어느 지역을 푸느냐. 후보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서초구도 서초구도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서리풀지구 주변에도 더 풀 땅들도 있고 저 강북으로 가게 돼도 굉장히 많은데 작정하고 풀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할 것이고 이제 푼다고 하면 지자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유부지 같은 부분도 과거에 안 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번에 국토부 회의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와는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해야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지 또 숫자 장난 뭐 몇만 호 이렇게 나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12월에 발표 안 하더라도 1월, 2월도 좋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또 아니 그럼 저 김만 씨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이게 맞으면 또 나중에 또 이제 뭐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봐봐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먹히는 게 강남 쪽밖에 없기 때문에 서초구 쪽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들 좀 많이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풀 지구도 땅 모양이 지금 삐죽삐죽한데 좀 반듯하게 해가지고 공급 물량도 늘리고 우리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MB처럼 약간 반값 이벤트도 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가 되든 뭐 이익 공유형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그냥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그거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잖아. 라고 얘기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저기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벤트성으로 뭐 반값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한 이틀은 진짜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건설사였나? 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은 대형주들까지 다 올랐다. 그러니까 GS건설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도급순위 한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기업들까지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자로 나온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은 건설업종에서 서울 지역에 땅 갖고 있거나 자체 개발 가능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리포트들이 또 수두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저희 이두 형님처럼 뭐 가서 뭐 국토부 회의도 하고 여기저기 업계 사람들 만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엠바고 걸려 있는 거 자기들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는 건가? 이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총력 투쟁을 하겠죠. 그래서 뭐 풀 수 있으면 뭐 종상향, 그 용도 지역들도 상향시켜줘서 어떻게든 개발해서 물량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쥐어 짜내는 총력 투쟁을 하지 않을까. 왜? 이게 안 먹히게 되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구도적으로 보게 되면 또 여당이 상당히 코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아하, 그래요. 모든 걸 다 동원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동원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어쨌든 서리풀 정도 푸는 거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렇고 앞서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민간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다 건드리지 않을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릉 CC도 이번에는 건드릴 것 같다니까. 태릉 CC 도. 다시. 근데 기존에 못했던 걸 뛰어넘어서 아마 태릉 CC도 만세대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못했던 걸 뛰어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태릉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서리풀 지구 더하고 이들은 못하잖아. 태릉 CC도 못하고 성대 야구장 부지도 못할 거야.
서부 면허장 부지도 못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 수 있어라는 걸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성대 야구장 부지도 있구나. 도봉구에. 아하. 그거는 도봉구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 많아요, 땅들이.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한번 하도록 하고 이제 김만 씨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요번 저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가 대책이 있었더니 아 요즘 그 저기 JCBC 드라마 중에서 뭐 대기업 다니는 뭐 김 부장이 좀 뜨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한번 엮어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 뭐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은 요즘 그 드라마 김 부장 뜨고 보셨어요? 있더라고. 난안 봤는데 보면 뜨고 봤어요? 있더라고. 아, 이거 안 봤습니다. 저는 웹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던 뭐 김 부장 얘기인데 그것도 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또 김 대기업 부장까지는 다녔잖아. 아니잖아. 내가 김 부장 했어요. 부장까지 했어. 내가. 부장까지 했어? 서울 자가가 없을 뿐이요. 대기업에 다니는 서울 자가가 있는 김 부장인데 나는 서울 자가가 없는 김 수원 자가? 부장. 수원 자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보게 되면 이제 직장 다니다가 잘 나가는 부장이었는데 결국에는 명퇴당하고 그치.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퇴직금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하거든요. 아하. 상가 투자의 실패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현실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뭐 대기업은 어쨌든 간에 승진이 조금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한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부장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 월급 이렇게 알토랑 같이 모아가지고 강남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에 마용석 말고 이제 요런 데 이제 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명퇴당하니까 몇 억을 손에 쥐었는데 상가 투자에서 이제 망한다는 거 아니야. 상가 투자에 왜 혹하냐면 일단 회사 그만두잖아요. 나름대로 대기업 다닐 때는 고정 수익이 그치.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한뭐 7, 800 나오지. 7, 800 나오다가 그만두는 순간 이게 뚝 뚝 떨어지고 떨어지지. 절벽이지 뭐. 소득 절벽. 절벽으로 뚝 떨어지면 그에 따른 굉장한 불안한 마음. 상실감이 있지. 당장은 뭐 어떤 퇴직금 가지고 빼먹는 거지. 빼먹을 수는 예. 있어도 그 특히 우리 시대의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뭔가 내가 벌이를 해야 되는데 취직 자리도 없다 보니까 상가 투자해서 안정적인 월세를 좀 얻자. 라는데 이제 혹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노리는 또 상가가 많죠. 그러면 제 옛날 선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대기업 그만둔 건 아니고 다닐 때 상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가 안에 있었는데 전세금을 올려줘요. 올려받았어. 그러니까 그날따라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한 2억이 전세금 올려받은 돈이 2억 딱 들어왔는데 차 타고 쑥 가다가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아하. 이게 사람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저게 뭐지? 그렇지. 구경이나 가볼까? 그러면 신도시들 개발하게 되면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팜플렛 같은 거 맞아, 들고 맞아. 이래 길거리에서 흔들고 있거든. 맞아요. 차를 쓱 대고 이제 구경하러 간 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절반은 넘어갔지. 그 사람들은 또 이 말을 잘하잖아요. 수익률이 5%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은퇴 준비가 끝난다. 막 혹하니까 그걸 샀네? 7층에 있는 뭐 10몇 평짜리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7층에 있는 걸? 네. 7층. 7층 열 몇 평을 뭐해? 그냥 사무실로 쓰는 거야?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1층은 비싸니까 아니 근데 7층이 저기 열 몇 평이면은 예를 들어서 7층을 뭐 통으로 쓴다고 하면 사우나 할 수가 있거나 뭐 이러는데 7층 열 몇 평이면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1억, 2억 정도 있는데 어차피 1층도 못 사고 7층에 통으로 사면 사우나 넣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분양하는 전략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층 10평짜리가 10억 정도 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7층에 10평은 1억, 2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것처럼 7층에 10평, 15평으로 뭐 하지? 못 하지. 그러면 701호부터 705호까지 받은 사람이 합쳐져야 어떤 뭐 학원이나 병원 할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내 아는 형님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원을 집어넣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컨소시엄 중에 한 명은 빼자. 다른 사람 넣자. 한 사람은 연장하자. 한 사람은 난 모르겠다. 막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유치원이 나가고 공실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하.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2년은 쟤는 받아 먹었네 그래도. 그나마 받아 먹었는데요. 김 부장 같은 경우는 비싸게 상가 분양받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분양 사무실은 철수하고 팔이 날리고 상가는 공실해. 임차인은 못 맞추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가는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매매 가격, 투자금 대비 이제 월세의 비중이잖아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1층 상가 기준으로
상가 수익률이 한 3%밖에 안 나와요. 야, 그러면 웬만한 거 저기 있잖아. 그냥 기업 채권하는 게 낫네. 채권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차라리 은행에 예금금리 받는 게 나을 수도 요즘도 한 있지. 3%예요. 네. 그런데 자, 제가 영업사원인데 팜플렛 들었는데 우리 일두가 온 거야. 김구라고 와가지고 저 상가 투자하시죠. 수익률 얼마야? 저 3%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해? 집에 가잖아. 네가 해. 내가 채권하지 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5%도 사실은 메리트는 없어. 아니까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서 3%밖에 안 나오는데 5% 나온다 그러면 야, 근데 5% 정도면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오네? 괜찮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아는 형이 있는데 아는 형이 아는 형한테 거기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그분들이 아는 건데 우리 이제 모임이야. 내가 아는 형이 도축을 해. 도축은 그냥 기간산업처럼 수수료 먹는 거야. 소 한 마리 도축해주면 얼마 받는 거야.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하려다 보니까 이 형이 이제 육가공을 하는 거야. 우리가 금은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을 사와야 되잖아. 소를 사와야 돼. 돼지를 사와야 되고. 그러면 그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속값하고 돼지값을 미리 줘야 돼. 디파짓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 5억을 우리 선배한테 야 5억만 좀 해줘. 우리 선배가 우리 선배한테. 우리 이제 모임 같은 데 나오면 내가 저기 조선주 해가지고 한 30억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형이 돈 있나 보네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야 5억 넣어. 그러면 얼마 줄게? 5% 줄게. 근데 이제 우리 선배가 그걸 거절했지. 5% 좀 약해? 5%면 약하잖아. 네, 나라도 안 하지. 5억 넣어가지고 있잖아. 내가 주식해가지고 30억 먹고 이런 사람인데 5%면은 뭐 그 약하지 않아? 근데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돈 빌리는 형 입장에서는 야 원금 보장해주고 5%면은 은행이 3%인데 5%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5%는 애매한 거거든.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해주는데? 원금은 이제 차용증을 써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 돈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얼마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뭐 방송국에서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오디션을 만들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리잖아.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방송에서 얼마 내고 어떤 데서 이제 공연업자가 푸고 그러다가 한 30억 정도 예산이 좀 부족했나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가 이제 그 프로덕션 하는데 그쪽에다 제안을 한 거야. 10억을 투자해. 그래서 이 선배는 10억을 투자하러 갔어. 갔는데 그럼 10억 투자하면 나한테 공연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줄 알았더니 이미 30억 투자한 사람한테 공연 같은 거 다 주고 요거는 뭐라 그랬냐면 5% 줄게. 대신 원금은 보장해주고 원금을 2년 뒤에 줄게. 이렇게 된 거야. 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하지 당연히. 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안이 조영구한테까지 갔다는 거야. 조영구한테 15억은 너가 너무 많으니까 7.5 정도 하고 우리가 다른 7.5 어디서 끌어올 테니까 너 7.5 해줄게. 그리고 너 대신 이자 5% 주고 2년 뒤에 원금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 형이 나한테 전화 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형 5%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아니 게 아니라 내가 또 있잖아 7억 5천 생기면 있잖아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사한테 날리느니 차라리 그렇게 가지고 그냥 방송사에서 원금 보장해 준다니까 뭐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막 진지하게 고민하던데. 나하고 밥 먹을 때는. 뭐 그 얘기? 근데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아 진짜로? 근데 뭐 하고 싶었던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 중요한 거는 5%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근데 상가 투자에서 5% 나오는 게 없으니까 5%가 굉장히 5%라도 나오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자, 내가 팔아야 되는데 3%면 안 먹혀. 5%면 먹혀. 그럼 5%라고 하죠. 5%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야 5%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얼마 투자해서?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에 월세 400 나와야 되는데 신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막 개발 중이잖아. 일반적인 상가 같으면 주변 시세도 확인하고 부동산 들러서 물어도 보고 주변이 월세 얼마 받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죠. 신도시는 허허벌판에 막 공사 중이다 보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팜플렛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 여기 전에 저기 파리바게뜨 뭐 던킨도너스 이런 거 들어오면 그렇게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냥 400 주고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는 한 250밖에 안 나오니까 250 받으니 실제로는 상가 투자에서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 특히 이제 신도시 우리가 눈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신도시 상가 투자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상가 파시는 분들은 우리 중개보수 하나 하게 되면 빌딩을 팔아도 뭐 0.9% 이러잖아요. 상가 분양을 하게 되면 3%에서 5%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죠, 금액이. 많게는 10%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한 개, 두 개, 세 개만 팔면 1년 연봉이 빠져버리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라디오 같은데 한 5분짜리 용으로 딱 좋네. 5분, 10분 정도 그치? 보셨어요. 라디오에서 이제 김 부장 쓱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거 좋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기 부동산이 요즘 이렇게 큰 이슈가 없어서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저기 부동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하자. 그래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재밌으면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이걸로 해서 계속 시간을 때우겠다는 게 아니라 종종 좀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저기 김종현한테 이제 먼저 물어볼게요. 주식 밸런스 게임이야. 김종현은 만약에 저기 1억이 있어. 그럼 삼성전자에 넣어 아니면 현대차에 넣어? 지금은 현대차에 넣죠. 아 그래? 바뀌었네. 저번에 삼성 넣는다. 이유는 뭐야? 지금은 현대차의 모멘텀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둘 비교해 보면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현대차가 더 싸요. 아 훨씬 싸고. 어허. 그러니까 뭐 한 7, 8만 원 정도만 됐어도 뭐 아주 의심 없이 삼성전자 골랐을 텐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0만 원 넘어가니까. 조금 애매하다. 아하 그래요.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기 뭐 단서가 그런 게 있어요. 뭐 로또를 맞아가지고 이제 100억이 생겼어. 두 군데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래서 하나는 한남도 힐 그리고 하나는 압구정 현대. 자 둘 중에 하나. 우리 저 김종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전 무조건 더힐. 한남도 일이라고? 네. 아 왜? 저는 그런 데가 더 좋은데요. 약간 부지 넓고 한강 바로 앞에 딱 보이고. 나름 이제 가오지 뭐. 자 가지고 더힐하면서 약간 살짝 눈이 풀리네. 소지섭도 살잖아. 소지섭하고 친구하려고? 아니 누구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뭔가 더 여유. 가오가 중요하구나. 이게 김종희가 봐봐요. 좀 전에 그 얘기했을 때 삼성이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럴 때는 주식 전문가답게 저는 현대차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현대차에 더 많이 남아있고 삼성이 한 7만 원이면 내가 사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맞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는 지금 그냥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저기 그 압구정 현대 그 저기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그 불편을 어떻게 감수하면서 그걸 살아요. 아무리 개발된다고 하지만 나는 한남도 이래서 진짜 소지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웃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 소장은 어때요? 저는 압구정으로 가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지 뭐야. 시간이 한 20년 지나면 한남도 일이 더 나아. 그건 얘기는 뭐하러 해 그거는. 지금 압구정 가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압구정은 재건축을 하잖아요. 용적률은 압구정이 더 높아요. 200%가 넘고 한남도 일은 용적률이 낮아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마 1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면 한남도 1이 재건축하게 되면 사업성은 더 좋은데 언제 재건축하냐고. 이게 2000 몇 년도죠? 한남도 1이 2011년에 지었으니까 내 살아 생전에 될까? 그렇다면 나 한남도 1 재건축은 일단 접어두고 폼나게 멋지게 살 것 같으면 한남도 1 사는데 저는 그래도 투자 수익을 보겠다. 압구정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넘버원은 압구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압구정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하게 되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가 돼. 사실 이제 압구정 현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어진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고 진짜 거기 CEO가 차 빼달라 그러면 저기 있잖아 밀고 앉았고 뭐 그런 데잖아. 거기 뭐 예외가 없잖아. 왜? 다 CEO니까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압구정을 선택한 건 이제 부동산 적인 가치를 본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본 거죠. 가치를 본 건데 만약에 압구정이 지금 이제 시세가 얼마죠? 제일 비싼 게? 지금 뭐 제일 비싼 걸 떠나서 우리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남도일 81평이 올해 3월에 109억에 거래가 됐고요. 82평이라면 저기 말하는 거죠. 전용. 전용은 62평. 전용. 그러니까 전용으로 얘기해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했잖아. 법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전용으로 얘기해줘요. 너무 법대로 가네. 아니 그거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또 헷갈리잖아. 헷갈려. 좋아요. 전용 면적 62평. 전용 62. 109억에 거래가 됐는데 한남도일은 사실은 이게 세대수가 6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3월에 거래되고 그 다음부터 이 전용 면적 62평은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또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9억이야. 아무튼 109억이고 109억이고 그리고 압구정 현대. 압구정은 전용 면적 48평. 48평이 압구정 현대 1, 2차가 94억 거래됐더라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가격은 조금은 압구정이 조금 더 기대치 때문에 높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비슷하네. 비슷하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래프 가져왔잖아요. 사실 한남도일도 많이 올랐어요. 한남도일이 한 5년 전
하더라도 한 40억대였거든. 맞아. 그렇게 해서 그때 40억에 산 사람들이 지금 지금 팔더라고. 100억, 지금 100억이라니까. 지금 팔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압구정 또 2020년, 2018년에 뭐 20매더, 30억이 안 넘었는데 지금 100억 가까이 가니까 둘 상승률가 다 더 좋네. 압구정이. 압구정 또 많이 올랐는데 한남도 1도 만만치 않게 오르긴 아니 했죠. 40억에서 지금 100억 오르면 2.5배인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는 거의 한 3배 3배 정도 오른 거니까. 어허. 상승률은 더 좋은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해. 그러면 내가 있잖아. 거기 지금 있잖아. 전용으로 내가 한 40 몇 평? 지금은 52평. 아, 지금 이제 52평이 전용률이 높으니까. 전용률이 높아서 이제 42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양되면 하기 나름이죠. 똑같은 평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받으면 아마 환급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전용 48평 살아보니까 좁아. 전용 한 60평 받고 싶어. 이러면 추가 분담금을 좀 내야겠죠.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시세가 이런데 만약에 이게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이 그렇지, 평형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상단 뚫죠. 상단? 상단이 얼마야? 상단이 120억이 갈지 150억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120에서 150억. 왜냐면 압구정보다 더 높은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압구정 옆에 그냥 있잖아. 뚫는다니까? 그 옆에 뭐 아이유가 사는 집 이런 데 있잖아. 에테르노 청담. 에테르노 청담도 뭐 200억, 300억 막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왜냐면 그건 워낙 하이엔드로 저는 갈 지금- 수도 있다. 아니 압구정 현대가 대형 평형이 한강 뷰가 나오는데 200억 이상해? 그게 뭐가 이상해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들이 들어갈 텐데. 에르메스 백하고 똑같잖아. 이건 사치제 시장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기가 세대수가 많잖아.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150억 이런 게 몇백 세대가 있다? 오, 난 그거 좀 상상이 잘- 한강 뷰가 나오는 건 달라지죠.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 한강 뷰가 나오는 몇 세대 지금 정도를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조합에서는 한강 뷰를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니들끼리 고층으로 개발해서 한강 뷰 다 보면 뒤가 답답하니까 하지 마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몇 세대 정도가 지금 나와요? 1, 2, 3, 4, 5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개발이 될 텐데 어느 정도 한강 뷰가 나올지는 모르죠. 압구정 아파트 다 합치면 지금 10,000세대 정도. 근데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압구정이 넘버원이니까 압구정이 이렇게 풀리면 다른 데가 영향을 받지 압구정 영향 받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압구정 현대뿐만 아니라 그 쭉 붙어 있는 거 이성부터 말씀하시는 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난 저기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고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서 이게 뜨기가 쉽지가 않네. 왜냐하면 뭐 요즘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 많이 이제 계약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 표창원 씨는 뭐 일단 혼자 하지만 뭐 권일용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범죄 관련 콘텐츠니까 매일 그냥 옛날에 이제 경험했던 것들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훈적인 걸 얘기하고 예방을 얘기하면 되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이제 나라가 난리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뭐 집값이고 이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근데 강연 가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내 집 마련해라.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니 그냥 그거는 강연은 그러려고 오는 자들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방송을 상대로 해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방송은 이게 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또 방송국에 따라서 KBS 가면 점잖게 공영방송답게 이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살아남기가 방송에서 쉽지 않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콘텐츠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여기가 복덕방이야? 이런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줘요. 예쁘게 그러잖아. 봐줘요. 야, 너네 여기 복덕방이니?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어. 근데 여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알짜로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아유, 참 정말. 그래서 내 얘기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어. 아, 나 진짜. 아니, 그러잖아. 그럼 저기, 요런 거 저기, 그럼 요건 조금 궁금해요. 송도가 낫냐? 아니면은 용인수지? 그것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그냥 송도 용인수지 거기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가 그럼 저기 밸런스 게임 할 때 있잖아. 무슨 뭐 우리가 그렇잖아. 여자친구 누가 좋아요? 전지현이 아니면 송혜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를 뭐 여러 조건을 해가지고 뭐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뭐 저 주연인데 뭐 세 번째 주연이고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하냐고. 그냥 상징성으로 가는 거야. 난 장원영이 좋아. 아유 정말 우리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인천 송도 동탄 신도시하면 제일 좋은 대장주를 비교해야지 뭐 거기서 쓸데없는 걸 얘기라고 앉았어. 안 그래? 그러니까요. 헤비급은 헤비급하고 붙어야지. 아니 송도하고 용인 자 용인 수지
수지는 신도시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밸런스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양락 이경규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경규 씨는 버라이어티에 능한 사람이고 저 최양락 씨는 저기 꽁트에 능한 사람인데 이런 단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 게임이야. 그러면 삼도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송도.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가야지. 송도 한다고? 왜? 아니 수지보다 수지 살아봤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여기서 무슨 좌고 우면하고 뭐 이런 얘기라고 앉았어. 난 투자 가치를 따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투자 가치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열을 내니까 김구라가 또 왜 이렇게 열을 내냐는데 아니 답답하잖아. 밸런스 게임 할 때 그러면 저기 차도 그렇잖아요. BMW 저 7 시리즈 아니면 벤츠 저기 S500이야 이러면 골라야지. 거기서 잠깐만 근데 있잖아 저기 있잖아 뭐 AMG야 무슨 뭐야 M 시리즈야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안 된다고. 이게 말에 무게가 있거든. 내 한마디에 송도분들이 또 울고 웃을 수도 있어. 야 진짜 아까 김종회 보고 무슨 뭐 이렇게 댓글 본다고 뭐라 그러면서 야 옛날에 그거 기억 안 나? 어떤 분이 그랬잖아. 그 옛날에 YS 저기 차나 김현철 씨가 야 진짜 그 뭐 누가 그때 막 이렇게 자기가 권력 있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 야 진짜 한낮 한줌에 진짜 뭐래도 안 되는 그런 그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지금 뭐 있냐? 아니 그게 뭔 상관이서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야, 진짜. 나 용인수지. 용인수지? 이유는 뭐야? 일단 경부축이니까. 경부 축이니까. 강남, 분당, 판교, 용인수지, 광교, 동탄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올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어요. 용인수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집 사면 한 10년 보유하니까 10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용인수지가 상승 기간에 저는 더 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밸런스 게임인데 송도 사람들이 뭐 김인만 입만 보고 있어. 야 김인만이가 우리를 배신했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김인만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진짜? 그럼 뭐 그게 뭐 김인만이 그 얘기하던 말도 이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 강남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이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부동산 방송에서 마음대로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란 단서를 붙인 거 아니야. 빠져나가라고. 답답하네 정말. 그러면 어디 갈 건데? 나는 송도지. 난 2대1이네. 송도야. 왜 또 송도야? 송도 가면 어쨌든 그 신도시 어떤 그런 느낌도 좋고 너무 좋잖아. 그리고 공항 가기도 가깝고 그리고 이런 골프 치기도 얘기지만, 좋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용인 소지가 경부 라인이라고 하지만 용인에 물론 기업들도 있지만 송도 기업들 많이 들어오잖아. 거기다 학교들도 들어오고. 나는 그래서 이제 송도가 살기는 좋다고. 좋지. 살기는 더 좋지. 그거야. 그러면 저기 오케이. 자 그러면 송도하고 용인인데 그러면 용인하고 동탄. 용인수지가 더 급이 높아요. 그래? 예. 용인수지 다음으로 내려오잖아. 그래? 그러면 송도하고 동탄. 송도하고 동탄.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송도.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달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 뭐 이거를 뭐 미래가치를 얘기하냐고. 오늘은 송도. 오늘 왜? 동탄은 최근에 풍선효과 생겨서 한 2억 정도 올랐거든. 송도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나는 송도에 풍선효과 간다고 보고 지금은 송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우리가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게임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6개월 전이었으면 동탄. 6개월 전이었으면 동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는 왔다 갔다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봐. 이거 물어볼게. 평창동, 성북동. 나는 들었어요? 평창동. 평창동? 왜? 왠지 뭐 좀 사모님 느낌? 재벌 사모님 느낌이잖아. 재벌은 성북동이 더 많지. 그런가? 그럼. 평창동도 많지 않아요? 김정현 어디야? 저는 성북. 이거 봐. 얘 심플하네. 이건 뭐야? 저는 뒤에 산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생각이 많네.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어. 만약에 주식 얘기했으면 저랑 똑같이 빨빨 대답하셨을 거예요. 주식 얘기했으면 대충 했지. 지난번에 그 신현준 형 집에 가봤거든? 너무 좋다. 성북동이요? 성북동 살아. 와, 엄청 잘 사네. 진짜 마당도 그렇게 해서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옛날에 평창동도 가봤는데 평창동보다는 약간 좀 부지가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평창동은 약간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 그치. 조금 있는데 성북동은 또 조금 큰 느낌이야. 근데 성북동은 약간 언덕이 좀 끼고 있지 않나요? 나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면 물어볼게. 그런 데는 얼마 저기야. 주고 사야 되지? 평창연희. 그럼 평창이 낫지 않아요? 연희동보다? 저도 거긴 평창이 날 것 같아요. 연희동하고 급이 다르지 않나? 아니야, 연희동도 좋은 집 엄청 많아. 너무 모르네, 부동산 전문가. 아니. 거기 옛날에 노태우하고 전두환 살던 데인데 무슨. 아니 그래도 그러면 집 하나 좋은 집 동네를 봐야지.
아니 거기 진짜 좋은데 많어. 연희동 좋은 집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좋은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니까. 아 근데 이제 평창이 낫다. 어차피 그런 집에 간다면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도 아니고. 김인만 이거 뭐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네. 에이, 정말. 정말 떨어지네. 또 하나 더 물어봐요 또. 하나 그러면 저기다 물어볼게. 벤츠 S500이야 BMW 7이야? 벤츠가 낫지. 아 그래? 이유는 뭐야? 그냥 벤츠가 좋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벤츠 S 좋잖아. 이게 좋은 거야. 나는 이왕이면 마이바흐로. 이건 뭐야? 그럼 일두는 뭐 하는데? 나는 그냥 BMW하고 이제 벤츠를 제가 다 이제 타봤을 거 아니야. 다 타봤는데 내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벤츠가 낫더라고 나한테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반응을 좀 보고 또 한번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남이야 장성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해보려고 하는 거지. 해남 너무 멀어. 자, 김구라 연구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연 편인데 사연이 요즘 또 반응이 좋아요. 예, 그래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저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님,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개발자. 죠 40대 초반까지 프리랜서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받을 때는 꽤나 그래도 받는 개발자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코로나19 시기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성격상 손절을 잘 못하는 편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진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성 간에 있어서 헤어짐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절을 잘 못하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NC소프트, 네이버, 롯데케미칼 등 당시 매수했던 종목들이 50% 이상 마이너스가 나고 워낙 이제 코로나19 때 남들 한참 먹었을 때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근데 NC도 이제 나랑 비슷한 거고. 뭐, 한 60에서 70, 80에서 이렇게 잡은 거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번 달았었는데. 네이버도 워낙 이제 고가에 잡아서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야 제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종목을 정리했다. 그래도 올해 작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상품들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수익이 꽤 좋아졌다. 왜냐면 이제 올해 지수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퇴사 후 IRP로 옮겨둔 2,100만 원이 한 달만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 말 2,400으로 해서 300 정도에서 소소하게 그리고 올해 말도 운 좋게도 27%의 수익이 나면서 현재 평가액이 3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김종효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자신 없으면 그냥 ETF 해라. 지수. 그럼 2,100에서 3,000 같다는 얘기네. 이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다만 몇 년 전 말이죠. 마이너스를 경험해 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겨서 삼두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말이죠. IRP 구성으로 해가지고 야, 근데 이게 많네, 꽤나. 뭐가 이래 많어?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IRP 어쨌든 펀드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산 건데 이게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금액이 다 크지는 않은데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은 뭐 어떤 식으로든 원리금 보장되는 거니까 저는 뭐 이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 있죠, 뉴딜 인덱스 있죠, 반도체 있죠, 나스닥 있죠, 항생 있죠, 바이오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자셔서 뭐 IT 쪽에 관심 있고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쪼개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의 진짜 무슨 뭐 큰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정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뭐 물론 이제 뭐 액수가 1,000만 원, 500, 200, 167, 153 이러는데 물론 대학생이 혹은 20대 초반이 용돈 모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153만 원 큰 돈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153만 원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가장 제일 잘하시는 개발자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잘하는 섹터 하나로 전체 투자성 상품의 절반을 담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거 담지 말고 성격이 다른 걸 담으라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은행주인데 은행주 10개 사고 이런 건 정말 무식한 짓이란 얘기죠. 그잖아.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네, 좋은 투자 행태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시는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메타버스가 됐든 뭐 지금 수익률이 좋은 펀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한 절반 정도 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저는 국내 바이오보다는 미국 바이오에 투자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바이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국내 바이오는 뭐 최근에도 경험하셨겠지만 변동성이 조금 있으니까 잘 안 파신다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 바이오보다는 미국 바이오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바이오 ETF가 비교적 뭐 암젠이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덩치가 엄청나게 큰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가이나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이걸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야, 근데 있잖아 지금 보니까 타이거 바이오 탑10 ETF는 41만 원 넣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내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고 주력 종목이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이런 거들 그러니까 이런 거들이 미국 바이오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뭐 미국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로 손절하지 않고 중장기로 끌고 가실 41만 거면 원. 더 낫다. 그래서 지금 IT 하나 50% ETF, 그다음에 바이오 하나 한 30%, 그다음에 20%는 뭐 제가 어떤 분한테도 항상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배당 ETF를 하나 넣으시면 세 개의 성격이 다 다른 ETF를 편입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너무 많이 가시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일단 정리를 하셔서 IT 하나, 미국 나스닥 바이오 하나, 그 다음에 고배당 ETF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담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RP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뭐 원리금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중이 전체 한 100에서 30 정도는 원리금 보장 가는 건 나쁘지 않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70이 투자성인데 왜냐면 이분이 40대 이제 초반이니까 앞으로 일을 한 20년 정도 한다고 보고 사실 이분이 50대 중후반이면 사실 비율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뭐 여기서까지는 그 공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잔잔바리가 많으니까 잔잔바리 좀 걷어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서 조금 압축을 하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정도의 ETF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김종유가 어쨌든 그 IRP에 요거 이제 투자에 좀 뭐 나름대로 이제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걸 좀 알려준다면? 그 옛날엔 이게 세제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세제 혜택이 IRP로 넣는다고 해서 연말정산 정도는 조금 혜택을 받는데 그 외의 세제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세제 혜택 때문에 IRP 계좌에 넣고서 이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직접 투자가 나쁘지 않다? 아니요, 직접 투자를 하지 그냥 IRP로 계속 가셔도 되는데 그럼 IRP에 들어간 돈은 연말정산에는 굉장히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RP로 연간 한 1,800이 아마 한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 아마 뭐 프리랜서라고 하셨으니까 5월 달에 종소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IRP로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성격이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20%는 투자 상품 중에서도 좀 방어적이면서 정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말로 연금에 내가 포인트가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 지금 투자 상품의 50%를 저는 그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걸로 바꾸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 계신 것들이 반도체도 사이클 타죠. 메타버스 이런 거 당연히 사이클 타죠. 바이오도 사이클 타죠. 다 사이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지 않고 동일 금액으로 계속 모아가실 거면 뭐 어떤 기업을 해도 어떤 ETF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모으는 게 우선이라면 투자 상품의 50%도 고배당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있잖아요, 김종현은 그럼 IRP를 어떻게 구성했어요? 저는 지금 제 IRP의 거의 대부분은 다 고배당으로 있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하니까. IRP는 그럼 저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70에서 100 요 정도 사이 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네. 그 1년이면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아마 1,000만 원 조금 미만. 아하. 근데 이거는 저는 전량 다 30%는 그 기업은행 거에 투자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예금으로 있고 나머지 70%는 전량 다 저는 고배당 ETF로. 아하. 이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IT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한 뭐 절반 정도라도 담고 나머지 절반은 ETF, 그 고배당 ETF로 하든지 아니면 바이오 정도로 조금 담아보시는 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직접 투자하는 거는 성향이 안 맞겠네. 아니 이분이 내가 보니까 직접 투자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IRP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세제 혜택 때문에 한 1,800 정도는 그렇게 이제 IRP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IRP가 더 넣어도 되는데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더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직접 투자하면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는 안정적으로 가고 70은 이제 하는데 70을 공격적으로 갈 때 4개 정도만 가져가는 게 낫지 너무 잔펀치로.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다,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인 게 잔잔바리 치는 거 있잖아. 기억도 안 나. 굵직하게 한두 방 치는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내려면 진짜 잔잔바리 소용없어. 그러잖아요. 나도 굵직한 거 하고 싶어. 굵직한 거. 그게 하고 좋지. 싶지. 그럼. 있어야 말이지. 맞아. 예, 그래요. 자, 이제 부동산 사연인데, 우리 SJW2641님께서 47살입니다. 아들, 딸을 둔 4인 가족입니다. 가장이죠. 1년 전에 말이죠. 부천 소사구 소사동에 두산 삼성 아파트. 벌써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두산 삼성. 추억의 이름이란 얘기지. 두산 삼성. 내가 보니까 단지가 두산하고 삼성하고 아마 같이. 일단 소사잖아요. 소사인데 95년도에 지은 아파트고요. 524세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93년도에 개그맨 됐습니다. 95년도에 이제 데뷔한 친구들이 이제 지상렬이니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그때요? 지상렬이가 96년도니까 SBS 지금 이제 4기 정도 되는 거니까 오래됐다. 오래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500세대면 그렇게 적은 세대는 아니야. 그 당시 500세대면. 그래도 큰 세대는 아니에요. 큰 세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세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출은 한 1억 3천 정도 있고 이제는 늙기 전에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시세부터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차피 평생 살 집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속이 좀 쓰리죠. 차를 하나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요. 48평. 그래서 48평이면 넓어요. 그리고 이제 시흥 IC하고 가깝고 집 앞에 이제 바로 지하철이 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천 소사 기준에서는 외진 편이지만 바로 앞에 이제 건너편에 공원도 있고 여기가 이제 뭐 공기 좋아요. 초중고가 모두 가까워서 살긴 좋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몇 세대를 봤을 때 기본 인테리어가 나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구축이라 춥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구축들이 예전에 이제 뭐 단열 소재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부천 소사 그쪽이 약간 부천에서도 내륙이어서 조금 추울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전 입주자도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 후에 거실 확장, 창호 교체까지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31년 된 구축이다 보니까 전체를 해체하고 단열 방수를 싹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전체 해체라는 게 저 김민조가 지금 청담에 있는 그 번영 아파트. 번영 아파트가 지금 완전 저기죠. 완전 리모델링. 거기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로 갈아엎는 거고 뼈대만 남기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축 수준의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느꼈어? 그러니까 뭐 그래요. 아유, 자, 그래서 말이죠. 기계심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뭐 이제 김인만의 매력이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단지와 말이죠 주변 단지를 포함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말이죠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수순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지금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전세 살 때는 늘 신축 아파트만 살다가 이번에 이제 구축을 들어오니까 아내 아이들 꽤나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 이사 가기는 어렵고 재건축을 기다리자니 동네 고령층이 많아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견. 근데 이거는 고견까지도 필요 없고 정확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그게 고견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저기 부일남하고 같이 이제 돌았던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도 그 옆에 뭐 우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이 그 당시 이제 아파트를 잘 지어놓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성보다는 조금은 뭐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이 거의 이제 본가라고 그러더만 송파동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돈 있는 어르신들이 야 너 옆에 하나 살아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입주민들의 어떤 성격상 재건축이 되더라도 조금 늦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래도 얘기가 뭐 있는데 되기만 되면 뭐 근데 그 이제 용적률이 낮으니까 사업성은 좋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고령층이 많으니까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 벌리는 것 자체가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예, 그잖아. 뭐 이걸로 해서 진짜 뭐 액티브하게 혹은 뭐 이게 다이나믹하게 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편안하게 여기 있다가 그냥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숨이 꽤나 많네. 근데 지금 사실 사실은 나오네, 한숨이. 31년이면은 재건축의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온 건 있어. 그죠? 31년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건데 좀 이 동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름부터 두산 삼성. 그치. 뭐 공식적으로는 삼성 두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건축을 생각하는 게 야 이거 한번 내 인생에 한번 이 아파트로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분이 그 정도로 여기가 뭐 재건축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재건축을 상당히 기대하는 거 아니 같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을 된다고 해서 내 인생 역전 정도 노릴 정도로 현실감이 없는 분은 아니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재건축 보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 아 여기가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안 쉬워 이거. 자, 안 쉬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현실을 깨닫지. 두리뭉실하게 기다리면 잘 될 거예요. 나 이런 희망 고문 안 해. 아니 근데 왜 밸런스 게임 할 때는 왜 이렇게 해? 그거야말로 그냥 막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덜하고 말이야 여기서는 갑자기 밸런스 게임은 지역 주민들의 나름대로 기분이 있는 거고 이분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것도 난 다 좋아. 근데 지역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가뜩이나 속수인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한테만 막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상처는 상처를 받고 다른 데 가라는 거지. 원하면 여기에 만족하면 사시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처가가 이제 사실 이제 부천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처가도 이제 부천 소사인데 소사가 워낙 이제 구도심입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천에서 상동 중동도 사실은 그게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500세대 아파트도 사실은 부천 중상동이면 500세대가 안 나오지 더 큰 세대가 나오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거기다가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동네 뭐 저기 저 두산 삼성 아파트 생겨서면서 이제 그 당시 꽤나 괜찮은 아파트였는데 30몇 년이 지나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노후된 아파트다. 95년도니까 일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개발하고 그 무렵에 아마 이것도 개발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재건축이 쉽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마 이분이 절차를 얘기해 달라 그랬잖아요. 절차는 그때 뭐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잖아요. 한마디로 재건축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 돈 적게. 내 돈 적게 넣는 게 이제 사업성인데 내 돈을 적게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용적률이 226%인데 여기서 보통 짓게 되면 250%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270% 정도 되는데 몇 개 안 늘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나기도 어렵다. 종상향? 소사에 삼성 두산 아파트는 무슨 종상향을 시켜주겠냐고. 종상향이 뭐야? 그 땅에는 뭐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려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올려받고 싶은 게 이제 등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여기 등급 올려주게 되면 중동 신도시는 야 우리 1교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는 특별법에 따라서 재건축하는데 쟤를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만 특혜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용적률 올려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적률이 이제 210% 정도면 일반 분양에도 이제 한마디로 아파트가 1대1 재건축을 해야 된다. 거의.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민종이 같은 거네. 거기는 부자 동네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민종이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민종이 같은 거잖아. 근데 거기는 가능한 이유가 내지 뭐. 그거 얼마야? 10억? 내게 새 집 만들어줘. 새 집 만들면 어쨌든 간에 가치가 압구정 현대랑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5억이고 10억이고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그 일반 분양 아니야. 그냥 거기는 그냥 그러니까. 있는 그 사람 그대로 하는 거야. 부자 동네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게 새 집만 만들어줘. 나 혼자 공사하려니까 번거로워. 우리 같이 다 하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자고요. 이분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아마 작년 10월에 6억 1천에 사신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5억 5천, 뭐 5억 6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평수도 크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3억에서 5억 나올 거거든요. 지금 1대1 재건축하게 되면 5억 나올 거예요.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한 5억 7천 되는데 한 최소한 9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5억 7천에 5억을 더 박아서 1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10억이 되면 이 집이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갈까? 15억 갈까요?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 재건축이 돼서 이게 15억 가겠냐고. 그럼 이분들은 얼마 가나 근데? 그래도 50평 정도 되는데? 와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5억 가려나? 근데 자 봐요. 있는 집에 현금을 5억 이상 박아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15억 가는 게 과연 그게 돈 많이 버는 일인가?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근데 여기 또 나이 든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는데 뭘 나 5억 때려 죽여도 없고 새 아파트 필요도 없고.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의율.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분은 보면 47살이잖아요. 한 칠순장치 할 때도 될까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하면 재건축하고 싶으면 중동신도시로 갈아타요. 중동신도시로. 그러니까 될 만한데 갈아타는 게 편하지. 그게 싫다면 이 집이 좋다면 그냥 인테리어 해요. 한 5천만 원, 1억 들여가지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제 감을 어쨌든 간에 먹으려면 감이 떨어지는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감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열리지도 않았어 지금. 알고 보면 감나무도 아니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 누워 있었던 게 여기 내가 뭐 누워 있으려고 뭐 여기 침낭도 깔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일단 뭐 드롭하고. 알고 보면 소나무요. 그냥 감나무 있는 데로 옮겨야 돼. 아하, 이런 좀 청량감이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인만 씨를 얘기했던 건데, 김인만 씨가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인정해야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방송인 같은 데서 뭐 이런 게 있었어서 반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있잖아, 뭐 규제까지는 아닌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위부터 5위까지가 누구였냐면 나하고 윤종신하고 뭐 최양락 씨 이런 분들이야. 그리고 반말이라는 게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게 그냥 워딩으로만 잡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 이건 내가 그냥 혼자 독백한 거 아니야. 그것도 혹은 걸려요? 방백. 근데 그것도 걸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하냐면 조금 방송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혹은 이제 이런 것들 조금은 이제 유아하게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아니다. 이게 내 매력이다. 나는 어쨌든 몸에 똥이 많이 묻더라도 나는 짖는 호랑이지 내가 똥이 묻었는데 거기다 내가 호랑이 어떤 그런 어떤 매력까지도 없으면 나는 벌써 똥개 되는 거지. 똥개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어쨌든 간에 퇴출됐지. 마취송을 쏘든 뭘 했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유지를 했단 말이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멘탈이 필요한 겁니다. 또 자기 자랑이야. 아니야. 그건 진짜야. 돌고 돌아 자기 자랑이야. 그건 맞는 얘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맞지. 진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대본에 써 있었어. 뭐라고요? 고라 오빠 반말 좀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써 있었어. 근데 자제 안 했잖아. 아니 그건 했지. 아 그랬어요? 이건 내가 했지. 하지만 그랬어요 하면서도 워딩은 셌단 얘기야. 너 정신병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야, 이게 더 기분 이 나쁘네. 얘기를 안 하진 않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베리에이션은 좋지. 요는 붙였어.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했지. 제정신이야 이거를. 그 얘기조차 안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가 김인만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계속 가야지 되지. 무슨 매력 발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아까 밸런스 게임한테 이렇게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심하게가 이게 아니라 뭐 심한 게 현실을 얘기해 준 거지. 아니 아까 밸런스 게임도 밸런스 게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현실대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거짓말하지 안 말자.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걸 노리신다면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일단 드롭하시고 가시든가. 근데 내가 보니까 재건축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근데 또 가성비는 48평이라고 하니. 재건축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앞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5천 박아서 그렇죠. 인테리어를 하시든가. 그렇죠. 그게 현실적 방법. 기준을 명확히. 47살이면은 부천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7호선 쪽으로.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죠. 이분이 예를 들어 57세 정도면은 내가 그냥 근데 여기서 사세요 이럴 텐데. 이분이 쉽지 않은 게 한 번 48평에 살잖아요. 다시 이게 적은 평수로 갈 수 있을까? 부천 중동에 48평이면 이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죠, 훨씬 비싸긴 비싸지. 줄이기 쉽지 않을 텐데. 벤츠 타다가 갑자기 소나타로 가야 되잖아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재건축은 쉽지는 않다.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재건축 되면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나한테 사주고. 그래요. 어쨌거나 여기 진짜 용적률이라든 사업성이 조금 많이 좀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부천 소사 이쪽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 전체가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좀 될 가능성은 없나? 없어. 아 그래? 기대하지 마요. 우리 저기 뭐 이제 저 처가도 사실 거기가 재개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하고 기본적으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소득 수준이 되고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는 게 집값을 올리는 주범일 수도 있겠으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업 속도를 올리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천이 사실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꽤나 좀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부천이 조금은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 인천이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고민 안 해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 아니 옛날에 부천이 괜찮았거든. 지금도 좋은 도시인데 옛날 그러니까 시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약간 이슈가 개발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 네. 그리고 자꾸 신도시라든지 신규 택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들이 더 힘을 잃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뭐 개발이 막 계속 되고 있잖아요. 무슨 지구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이제 와이프가 부천 사람이에요. 저는 인천 사람이잖아. 부천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 옛날에 약간 야 우리가 훨씬 나아 그랬었어. 왠지 알아? 지금도 중동 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예 근데 이제 중동도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인천에 이제 송도하고 청라하고 이런 데가 검단 이런 데가 들어오니까 맞아. 옛날에는 부천 중동 상동이 훨씬 낫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아유 뭐 어차피 같은 03이고 그래도 우리는 직하시고 뭐 우리는 광역시인데 저기는 뭐 어쨌든 시잖아. 근데 부천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도 가까워. 그리고 우리가 서울은 더 가깝죠, 부천. 물론 그런데 중상동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인천이 길이 많이 좋아지면서 사실 부천이 사실은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왜 부천이 지금 약간의 예전에 그래도 경기도에서 꽤나 그래도 괜찮은 신도시급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안양급 정도 내 느낌인가? 됐었던 것 같은데 내 느낌이지. 안양하고 비교하면 안 됐어요. 내 느낌이지. 안양이 기분 나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부천에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근데 부천이 조금 이런 난 상황 수요를 뺏겼다고 보죠. 이런 상황이 된 걸 좀 다음 주에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지금 얘기해드려요. 아니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조사하라고? 하기 싫은데. 조사를 좀 해야지. 왜냐면 알았어. 부천 그래도 꽤 알았어, 인구가 알았어, 많고. 알았어. 그렇죠. 부천 인구가 많아요. 다음 주 주제는 부천. 부천에 대해서 한번 다음 좀. 주 밸런스 게임은 부천.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부천을 좀 얘기를 해줘. 알았어. 조사를 해줘. 부천은 이제 인천이 마음의 고향이라면 여기는 이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처가댁이 있어가지고. 처가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03이란 전화번호를 같이 쓰고 있어. 그렇죠. 부천하고. 부천이 03이에요? 03이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야. 그건 또 몰랐네. 우리가 있잖아.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인천하고 부천은 베네룩스 3국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니까.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와, 부천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만큼 우리가 유대감이 있다고. 옛날에 그거 알아요? 신동엽 씨 있죠? 부천 살았었어요. 고양이? 막 뜨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천 다시 봐야겠네. 뭐 그렇게 보진 말고 어쨌든 그래서 부천에 대해서 한번 심층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